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와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동규 목사님과의 대담을 통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사건 직후에 북한이 빠르게 사과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사건 직후에 북한이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의견들 중에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김정은의 통지문이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김정은의 통지문에는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안한 마음,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는 표현이 앞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번에 걸쳐 사과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과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처럼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문서를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도 안 되어 빠르게 전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조금 이상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 통지문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변화되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아예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상 조난자를 총으로 즉결 처분하고 그 시신을 불로 태우는 행동,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정상국가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파 진영에서 이 통지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통지문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 국무부가 바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북한이 사과한 행동 자체는 사실인데요.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통지문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이상하기까지 한 통지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지문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 또한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사과하는 일을 마치 목숨처럼 여겨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통치체계가 신정국가이자 군사국가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은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하는데요. 그 신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신정국가로는 종말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제 패망 후에 천황이 인간선언을 했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 그 파괴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군사국가로서 북한은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는데요. 군사국가의 수장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강함에 손상을 입게 하는 행위이고 이는 주민들과 일선 군인들이 더 이상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될 동기가 사라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제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사과하는 일을 마치 목숨처럼 여겨왔던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저는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은 처음에는 이전처럼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조치 실행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매우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가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부터 지금까지도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나 한국의 조치는 모두 경제 제재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제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임에도 중국이 결국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제재가 무력화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당시 경제 제재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고성능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이 조치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고 북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는 굴욕적인 유감 표명과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 아주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사과하는 행동보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볼 때에 북한이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던 사과하는 행동을 문정부의 어떠한 대북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매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숨겨져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에게 무엇이 김정은의 사과보다 더 큰 이익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조난자를 살해하고 불에 태운 행위가 북한에 어떤 실익이 있었기에 김정은의 사과보다 중요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그 조난자가 코로나 확진자도 아니고 혹시 그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까봐 하는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제가 무너져버리면 코로나 방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사과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를 방역의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처럼 북한도 이 코로나를 핑계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북한 내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관찰된 북한의 변화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관찰되는 북한의 중요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김정은은 현재 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변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좀 생소한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경에 김정은은 건강 문제로 한동안 잠적했었습니다. 후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고 한 이후에도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활동 재개 이후에 단 한 번도 김정은의 육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또 김정은의 외모가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대역설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을 대신해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에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변했을 가능성입니다. 국정원이 밝힌 대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든 아니면 아바타를 통한 대역 정치를 하고 있든 그 외형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실권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각 또는 실각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실권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제1면의 상단을 김정은이 아닌 리병철이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소식은 그 밑에 조그맣게 다뤄지고 있었는데요. 김정은의 권력이 정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실각을 했고 실권이 리병철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김일성 혈통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다스려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추론은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북한이 문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입니다. 이 추론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집중해서 보면 가능한 추론인데요. 아시다시피 사건이 발생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한 날입니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북한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작 시급한 경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해 평화의 아이콘이나 되려는 쇼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한이 왜 종전선언을 주장해왔습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의 철수 그리고 뒤이어 베트남식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계획 때문에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초강력 제재와 미중 패권의 여파로 통치 자금이 바닥나 있는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북한은 자신들에게 쓸모없어진 종전선언을 이용해 국제적인 쇼나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쇼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이 세운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세운 문정부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이 공무원이 아무도 모르게 납치되어 살해당했던 것처럼 문정부 또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단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추론이 힘을 얻으려면 그 공무원이 실수로 도난된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납치에 가까운 상황으로 북으로 끌려가 살해되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차가운 가을 바다에서 36시간 동안이나 표류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월북을 목적으로 스스로 바다에 빠져 하루 반 이상을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발견될 당시에 이 공무원은 몸의 반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물에 빠졌던 23일 서해 바다의 온도는 20도 정도였고 이 수온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바로 저체온증이 시작이 됩니다. 3년 전 인천 영흥도에서 낚시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시간 만에 구출됐던 5명이 모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6시간 동안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표류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열대지방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발표는 설정된 사실로 보이며 결코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류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오로지 북한 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측을 한 것입니다. 한국 해경은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에 모든 CCTV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발표는 그 공무원이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발표였던 것입니다. 공무원이 표류하다 사살당했다는 것은 확증된 사실이 아니며 이 추측은 오로지 북한 통신을 감청한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북한은 통신이 감청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통신을 통해 역정보를 흘리기도 하기 때문에 살해한 사건을 숨기기 위한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절대 배제해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문정부의 유엔 연설과 맞닿아 있었고 북한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에 도발을 통해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문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위해서 계획된 도발이었을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실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북한의 실세는 누구일까요? 여전히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북한에서 관찰되고 있는 사실만큼은 김정은이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고 북한 내부가 크게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며칠 전 앞서 언급드렸던 리병철이 인민군 원수로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민군 원수 자리는 북한의 2인자를 뜻하는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2인자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에서 2인자로 거론되던 모든 사람들은 숙청되거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따금씩 퇴역 전의 노인들에게 명예직으로 주거나 아니면 공석으로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는 이 인민군 원수 자리에 바로 리병철이가 임명된 것입니다. 리병철이 김정은을 제치고 노동신문 1면을 장식한 것이나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병철이 인민군 원수에 오른 것을 볼 때에 분명 리병철은 김일성 일가 외의 사람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김일성의 사위였던 장성택마저 누리지 못했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리병철이 북한의 진정한 실세가 된 것은 아닐까요?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생긴 틈을 타서 쿠데타적 상황으로 북한의 실권을 리병철이 차지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리병철이 북한의 실제 권력
권력자가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장 먼저 리병철은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김일성 혈통처럼 북한을 지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리병철은 이게 가능하다고 느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게 느꼈을지라도 결코 쉽게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얻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자리로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병철이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정말 힘든 일로 보였을 것이고 이 일을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리병철의 고민의 흔적이 바로 김정은이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병철이 권력을 차지했다면 당연히 김정은은 사라져야 하지만 리병철이 판단할 때에 김일성 혈통의 위치를 단번에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김정은을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대역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정말 리병철이 북한에 실권을 쥐고 있고 김정은을 대시해서 통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런 리병철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모 박성현 주필과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병철이 현재 북핵과 북한을 미국에 넘기려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예측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정말 리병철이 북한의 실세가 되었다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수많은 숙청과 세뇌 교육을 하는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리 많다고 생각할지라도 북핵과 북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고 받을 보상보다는 크게 느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리병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반인류 범죄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부담은 바로 과거 북한이 저질러왔던 반인류적인 범죄들입니다. 미국이 김정은과 협상을 하게 될 때에는 원비어 사건 등의 범죄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어야 하는데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상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큰 선물을 안기려 해도 이것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리병철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거의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김일성 일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협상 테이블엔 현실적인 문제들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어쩌면 리병철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의 한도도 무한대로 커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이 리병철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의 한도는 거의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것보다 리병철이 북한 통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리병철이 권력욕에 미쳐있지 않고서야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협상에서 실패하면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게 돼서 미국의 리퍼 무인기 등을 통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보상은 그 값어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의 문제 아닙니까? 이 거대한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그 값어치를 설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마치 부동산에 비유하면서 부동산을 개발할 때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꼭 구매해야 되는 요충지가 있는데 북한을 바로 이 요충지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리병철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를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미국이 북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미중 경쟁에서의 우위를 만약 외교와 군사로 얻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모두 리병철에게 제시하는 보상안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갈 텐데요. 이것을 과연 리병철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리병철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싼 것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만큼 거래하는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도 세계사에서 찾기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래를 잘하는 사람과 가장 값어치 나가는 싼 물건을 파는 사람과의 거래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거래가 성사되기만 한다면 양측 모두 다 승자를 넘어서 위인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는 그런 거래입니다. 저는 이 거래가 반드시 성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거래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록 리병 처리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부를 주게 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없는 일인 것이죠. 얼마 전 백악관 앞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협약식을 맺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협약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데요. 이런 능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리병철과의 거래를 어떻게 성사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백악관 앞마당에서 리병철의 대리인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북핵 포기를 선언하고 통일 전까지 미국이 북한을 위임 통치한다라는 그런 조약식에 서명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추론들을 통해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 후에 북한이 빠르게 사과한 이유는 북한이 미국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병철은 미국과 계속 협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계속 통치할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통해 문 정부에게 경제 지원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이름의 사과문을 빠르게 발표함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도 진척시키려 했을 공산이 큽니다. 리병철 관점에서는 그저 아바타에 불과한 김정은의 이름을 이용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효과도 크고 또 언젠가는 제거해야 되는 김정은의 위상을 이 통지문을 통해서 함께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설의 증거로는 미 국무부가 북한 사과에 대해 빠르게 내놓은 반응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사과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6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의 사과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일까요? 표면적으로야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지만 이 일에 미국이 관여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helpful ste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ste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tep은 어떤 큰 진행 과정 속에서 한 단계의 진척을 이룰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결국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어떠한 큰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이것이 한 단계의 발전을 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큰 흐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이 지금 북한 리병철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 북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을 통해 전해지는 북한에 대한 소식은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 소식들이어서 실제 북한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이 북한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은 분명 북한과 통일에 대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선조들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요. 그분들의 기도 응답은 그분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기적적으로 일본 해군을 무찌르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체감한 것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겠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때의 실질적인 독립의 시작은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드웨이 해전이 기적과 같은 승리였다고 말을 하지만 신앙인들 관점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의 기적은 우리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대부분은 알지 못했지만
수년 전부터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던 한 명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축복이 탄생된 것처럼 북한에 새로운 축복을 탄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해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선각자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